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가장으로 예쁜 딸을 하나 두고 있고 와이프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절에도 기계공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속했습니다. 제 적성이나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지만 그 시절엔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대기업에 들어가 결혼해 가장이 되는 것이 결국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게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한 손에 꼽히는 제조기업에 입사해 대략 8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회사 동료 직원 소개로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했고 와이프는 몸이 약한 편이어서 임신 후에 몸 관리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지금처럼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회사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을 때라 다른 것 걱정 말고 쉬면서 몸 관리에 집중하라고 퇴직을 권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8년 차에 접어들었고 동기들 중 회사에서 살아남은 15명 중에 하나로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10대의 사춘기도 한번 겪지 않고 집안 사정상 본의 아니게 철이 일찍 든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애어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0대 때도 오지 않았던 사춘기가 40대에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를 6개월, 스트레스성 위염에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었죠. 그뿐 아니라 치통이 생겨 치과를 갔더니 치아가 썩은 게 아니라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자면서 이를 악물고 잔다고 하더군요. 자는 내내 이를 악물고 있어서 그 여파로 잇몸이 약해져서 생긴 치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기가 막혔어요. 열정 없이 일하다 보면 티가 나게 돼 있다고 결국 저는 업무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날 팀장에게 불려가서 부하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욕까지 들어가며 깨졌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마냥 억울하지만은 않았지만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하루에 2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와이프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면 회사 그만둬도 돼.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건 와이프였어요. 그래도 되겠냐는 대물음에 이미 그러자고 마음을 정한 건지 그러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장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가 막막했지만 와이프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그런 걱정은 뒤로 미룬 눈치였습니다. 퇴직금도 나오니까 당분간은 당신 쉬면서 몸 회복도 하고 이직을 할지 다른 일을 할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그 마음이 흔들리기라도 할까 다음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부서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분간 휴직계를 내고 좀 쉬던지. 휴직계를 낼 수 있는 환경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긴 해도 이렇게 갑자기 무턱대고 계획은 있어. 일단 쉬면서 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김 대리도 알겠지만 업계에서 이 정도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 많지 않아. 나도 김 대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다 느끼고 버틴 사람이야. 이기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승자인 거 알지?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해도 위로 계속 올라가려면 신입 때부터 그 회사에서 커온 사람을 쓰지 다른 회사 출신 꽂아주지 않는 거 본인도 잘 알잖아. 똑똑한 사람이 왜 이래? 압니다, 부서장님. 김 대리가 요즘 일도 많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 그쪽 팀장 바꾸고 김 대리가 고생한다고 나도 들었어. 그렇지만 사표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아닙니다, 부서장님. 사표 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 어떤 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부서장님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제 이성은 부사장님의 말이 맞고 거길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에너지 없는 피곤한 몸은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30 중후반의 나이로 대기업을 퇴사하게 되었죠.
그 난리를 치며 입사하고 청춘을 갈아 회사 생활을 이어갔는데 나가는 건 참 쉽더군요. 사직서에 서명 후 제 자리에서 짐을 챙기고 동료들과 몇 마디 덕담을 나누고 나오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입구를 나오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제 짐을 넣어온 박스 안에 가족 사진 속 와이프와 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많은 의문과 망설임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애써 무시하며 출입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퇴사 후 저는 3개월 정도 집에서 쉬며 딸과 시간을 보냈고 비슷한 계통의 회사에도 여러 번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가고 싶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한 군데 합격을 해 입사를 했고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전보다 더한 업무 강도와 적응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또다시 녹초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직한 회사 생활 적응 실패로 힘들어할 여력도 없이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전 회사에 있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를 해보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 소식을 전해 들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저에게 개인 가게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 매형이 하던 가게인데 위치도 괜찮아서 그런지 장사도 잘 되고 형식이 네가 잘 아는 너희 동네이기도 하니까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프랜차이즈 카페? 이번에 이민 가면서 카페를 내놓게 됐다고 하더라고. 어때? 생각 있어? 장사는 잘 되고? 그럼 프랜차이즈 카페라 별로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 굳이 알바 안 써도 너랑 와이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 되지 않겠어? 또 이력서를 넣고 이직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창업이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네 매형이 가게를 운영할 때 순수익이 얼마였다 하는 친구의 말에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 덜컥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아내는 생전 자영업에는 뜻도 없이 회사만 다니던 월급쟁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고 저를 뜯어 말렸지만 그때는 뭐에 흘린 것처럼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제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월급쟁이로 구박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사업을 하는 게 수익도 많이 남고 일하는 시간도 내가 조율할 수 있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가게를 운영해 봤을 때 세상에서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는 본사 정책에 따라 가게 디자인이나 메뉴를 수정해야 했고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의 몫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점비를 매번 내야 했고 수많은 교육도 모두 참석해야 했어요. 제가 가게를 비우면 와이프가 가게를 지켜야 했고 그 여파로 아이를 친정 혹은 시댁에 맡기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고 큰 쇼핑몰이 입점하면서 비슷한 종류의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선택지의 폭이 넓어지자 가게를 찾던 손님들도 다른 곳으로 발길을 많이 돌린 탓에 가게 매출도 눈에 띄게 하락했죠. 모든 것이 실패였습니다. 매달 걱정 없이 월급을 받던 때와는 달랐어요. 월말 수익에 따라 생활비가 줄었다 늘었다 했고 그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달에는 가족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밖으로 나간다고 저희 부부 사이도 점점 나빠졌어요. 퇴근 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와이프와의 대화는 줄었고 그나마 하는 얘기는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였고 저 역시 답답한 마음에 와이프에게 예전처럼 다정다감하게 대할 수가 없었죠. 항상 초조했고 하루하루 매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늙은이도 이런 데 와도 되나? 어서 오세요. 그러던 중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대추차 같은 다양한 메뉴가 있는 카페였던 덕에 어르신이 메뉴를 고르기가 수월했었어요. 그날은 완연한 봄 날씨였던지라 따스한 햇살을 받으러 외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손님도 없었던 차라 어르신에게 대추차를 직접 가져다 드리고 저도 카운터에서 커피 한 잔을 만들었어요. 커피 향이 좋네요. 나도 커피를 마실 걸 그랬나?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번에 커피로 드시면 제가 신경 써서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처음 보는데 어디서 본 사람 같구만 그래. 그런가요? 제가 좀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어르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저희 식구가 사는 동 바로 옆 동에 살았고 가족은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였어요. 평일에는 보통 근처에 있는 노인정을 다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운동 삼아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운동을 오셨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게 어쩌다 가게를 하게 됐는지 장사는 잘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 다녔었죠. 근데 너무 악착같이 살아서 그랬나? 퇴사 직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망치듯 회사를 벗어나고 나니까 또 세상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풀려서 또 나오고 친구 덕에 이 가게 얻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마음고생이 많겠네. 그러네요. 제가 땡땡 출신인데 요즘은 어릴 때 생각 많이 납니다. 그 근처에 있던 큰 호수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놀고는 했는데 서울로 올라오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단 번도 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갈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잘 안 갔는데 그 호수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던 게 자꾸 떠올라서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근데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지만요.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와이프와 이렇게 진득하게 얘기를 해본 지도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평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성격인데 따뜻한 어르신의 말에 이 말 저 말 떠들게 되었어요. 어르신은 제게 땡땡 지역 출신이냐고 되묻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신기하구만. 서울에서 같은 지역 출신을 만나다니. 땡땡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럼. 나 거기 토박이야. 땅 끝에 붙어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사는 사람도 없는 시골인데 참 신기하구만. 이 큰 서울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다니. 어렸을 때 거기서 산 건가? 그럼 자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나도 아는 분일 거야. 네, 그곳에서 태어나서 대학 진학을 하기 전까지 쭉 거기서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만. 세상이 참 좁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마을에 의료원을 하셨어요. 삼광의료원 아시죠? 그 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진료보는 병원이었으니까요. 자네 외할아버지가 삼광의료원 원장님이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세상이 참 좁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어르신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저는 반가움을 넘어 내심 신이 나던 찰나여서 갑자기 굳어버린 어르신의 표정에 저도 흠칫 놀랐습니다. 그럼 알다 마다 의료원 원장님을 모를 수가 있나? 나도 알지. 나도 그 의료원을 다녔었는데. 와, 정말요? 마치 어린애가 된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사셨나요? 나도 30대부터 다른 지역 떠돌다 서울로 올라와 정착한 거라네. 그러니까 자네가 막 태어났을 때 나는 거기 없었을 거네. 그래도 신기하고 기묘한 인연이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 이후로도 한참 어르신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의 그리운 경치와 정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다더라, 저렇게 됐다더라 하는 소식들도 말입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문 앞까지 어르신을 마중 나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계속 있었다면 지금쯤 저 나이겠구나,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야반 도주하듯 집을 떠난 아버지란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흥을 좋아하고 바깥으로 나돌던 양반은 서울로 가서 일을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만 어렴풋이 전해 들었어요. 20대 중반에 순진하던 우리 어머니가 악착같이 옷 장사를 해 저를 키워내셨고 이제야 호강 좀 시켜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찰나 병으로 돌아가셨죠. 좋은 일 생길 거라며 걱정 말라고 따뜻하게 등 두드려주신 어르신이 행운을 몰고 왔는지 그날 저녁엔 근처 학원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와 혼자 아주 바빴습니다. 와이프가 건 전화 벨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들어와서야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까지 달려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말에 아내는 대꾸도 없이 저를 바라보다 그간 참고 참던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여보. 그 말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생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억누르다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매출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처음 인수받은 달에 비해 반으로 뚝 떨어져 있었죠. 전세금 대출 이자를 간신히 내고 새 식구 생활비로 수중에 남는 돈은 7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20만 원인데 그걸 다 내고 나면 50만 원이었어요. 입는 거야 어떻게 아낀다 하더라도 먹는 것은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4살에 접어들면서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많았죠. 막다른 골목 끝으로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능력한 남편을 만난 죄 없는 우리 착한 아내와 아이가 불쌍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내에게 생활비 대출을 받자고 얘기를 꺼내려는데 와이프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당신 생활비 걱정하고 있지? 아내는 연애 때부터 제가 힘든 걸 말하지 않는다고 내심 섭섭하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내와 제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게 웃기면서도 짠했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친정에서 돈을 좀 보내줬어. 친정에서? 아무래도 자영업 하다 보니 생각처럼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다음 달까지 여유롭게 쓰라고 300만 원 보내주셨어. 아이, 그렇게나 많이? 당신이 매달 용돈 드린 건 모아두신 거라고 부담 갖지 말고 받으래. 아내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에게 감사하면서도 참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러지 말라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친정 쪽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그걸 또 모아두셨다니 죄송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번 고비를 넘기고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내도 몸이 아팠던지라 일주일 내내 제가 출근하여 카페를 운영했고 그러던 중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교육 일정은 지점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본사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이래로 졸음운전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대입시켜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눈이 감겼습니다. 출근 시간대여서 서고 가기를 반복하던 중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죠. 쿵 하고 둔탁한 느낌과 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필이면 자유로를 타고 한참 막힌 구간이 뚫리던 중 눈이 감겨 70km 정도의 속도로 앞차를 그대로 갖다 박았습니다. 온몸이 쩌릿하게 아팠지만 그것보다도 처참하게 찌그러진 앞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을 놓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100% 제 과실이었죠. 거기에 더 최악은 제가 들이받은 앞차는 올해 나온 신형 외제차 모델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 전세금보다 비싼 차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라도 합의금을 낮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앞차의 차주는 회복하던 허리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였지만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보험금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제 전화에 아내는 일단 제가 괜찮은지부터 물었어요. 대꾸 없이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자 와이프는 그제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 제 스스로가 경멸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제 몸보다는 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망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내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새 얼굴이 더 헬쓱해져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울어 여보.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방법 찾아볼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 추스리는데 신경 써. 아내가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는 제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걸로 해결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 오빠가 빌려줬어. 형님이? 모아놓은 돈인데 평생 갚을 테니까 일단 빌려달라고 했어. 하지만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님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고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우리한테 빌려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지금 뭐가 중요해?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야 우리 다은이도 키울 거 아니야. 어버버하는 제게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게도 말하고 본인에게도 말하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가게 매출은 다행히 초반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는 아내가 친정에 맡긴 아이를 찾으러 아침 일찍 외출을 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 소리에 저도 눈이 떠졌고 마침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동네 주민 2명이 저를 기분 나쁠 정도로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704호 사세요? 네, 704호 살아요.
아이고, 아유, 704호 아저씨 맞구나. 이 멀쩡해 보이는구만. 아유, 뭘 그런 소리를 해, 주책 맞게. 그러고 보니 제가 7층을 누르고부터 저를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의 이상한 반응에 저도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 아시나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들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모르죠? 네?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하는 거 주책인 거 아는데 아저씨가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딱 해서 말할게. 아유, 이 아줌마가 왜 이래?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좀. 남들 다 알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미리 아는 게 낫지. 네? 아니 대체 무슨 말씀들이세요? 아주머니들을 통해 들은 얘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용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내가 같은 동네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제가 카페에서 일하느라 없는 동안 아내가 문지방이 닳도록 그 집에 드나들어서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도 덧붙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애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사이가 많이 삐그덕거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디선가 자꾸 큰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좋은 분들인 건 틀림없어도 그렇게 큰 돈을 내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거부하다 또 아내를 이해하다 그리고 좌절하다 결국엔 분노의 단계까지 치달았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그럴 리 없다고 믿으면서도 혹시나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에게 받은 이 배신감을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 다녀온 아내는 반찬거리와 함께 아버님 앞으로 들어온 선물이라며 과일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오후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 아내는 과일 몇 개를 빼서 장바구니에 담고 있더군요. 평소라면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아주머니들에게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단번에 바람 피우는 사람에게 갖다 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을 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출근한다고 이야기했고 집 앞에 차에 앉아 와이프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차라리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아내와 비슷한 사람을 오해한 거였으면 했는데 몇 시간 뒤 장모님께서 아파트로 들어가고 와이프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장바구니에 과일을 잔뜩 챙겨 옆동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걸음걸이나 옷차림, 뒷모습만 봐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뒤를 밟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층은 11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 11층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11층에 내려 1101호와 1102호 사이에 섰습니다. 둘 중 한 군데에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니 차 사고를 냈을 때보다 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1102호에서 아내의 것과 비슷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문 앞에서 20여 분을 망설였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간 내가 타들어가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차라리 현실을 마주하고 아내와 깔끔하게 끝을 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다은이의 엄마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초인종을 누르고 여자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밝은 목소리. 그건 누가 들어도 저와 10년 가까이 산 저희 집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등장한 사람은 역시나 저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아내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뒷걸음 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여보, 다은 아빠, 잠깐만. 당신 정말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어머님한테 애도 맡겨놓고 이 집에 뻔질나게 드나든 거냐고. 이성이 마비되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저를 아내는 진정하라며 끌어당겼어요. 이고 놓으라고 아내를 밀치려는 순간 아내의 뒤를 이어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저도 몸이 굳어버렸죠.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젊은 남자가 나타날 줄 알았던 제 예상과 다르게 제 앞에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카페에서 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니
죄 없는 사람 잡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아이 동네 사람들 다 오해하겠구만. 들어오면 내가 다 얘기하고 설명해 주겠네. 저는 단호한 그 말투에 더 이상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 남자를 만나면 주먹질을 하고 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네 어머님 함자가 이영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세요? 알다마다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 어르신이 소파에 앉자마자 꺼낸 말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의 성함이었습니다. 내가 현재 자네보다 한참 어린 20살 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 그때 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동네에서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먼지 같은 놈이었지. 다들 쓰레기라 생각하던 날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해 까막눈인 나한테 글도 가르쳐주고 이 책도 선물해준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설마 그 사람이... 그래. 자네 어머니야. 단양여고를 다니던 자네 어머니를 내가 참 많이 좋아했었지. 감히 나 같은 게 넘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때는 끓어오르는 젊은 비였어. 내 주제도 모르고 당당하게 자네 어머니에게 말했지. 이 박중삼이 당신 이영이 하나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나랑 살자고.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 나 같은 놈이 어디 마을에서 제일 의리의리한 집 외동딸한테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데 자네 어머니가 마음씨가 참 고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받아줬지. 어르신은 제게 줄차를 준비하다가 멈추고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마치 그때의 추억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가셨죠. 그 사실을 집안 어른들에게 들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네. 자네 어머니 집안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랑 연애를 하냐고. 그날 이후 너희 어머니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네. 날 만날까봐 걱정돼서 그러셨겠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 어머니가 담긴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자네 외할아버지는 원래 약조된 집으로 혼사를 진행하더군. 나 같은 놈이 들러붙지 않게 빨리 혼인해서 그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지. 그 시절엔 그랬다네. 어르신, 자네를 처음 본 순간 어디서 본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영희 씨 아들일 줄이야. 내가 참 오래도 살았다. 이렇게 다 큰 영희 씨 아들을 만나고 말이야. 얼마 전에 꿈속에 영희 씨가 나왔었네. 어머니께서요? 그래. 꿈속에서 영희 씨가 내게 그러더군. 내 손을 잡으며 자기 아들 좀 도와달라고. 불쌍한 자기 새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시던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임종을 지키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아파하시던 순간조차,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던 그 순간조차 제 걱정을 하던 당신이 그리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내가 가게 지킬 때 어르신이 오셨어. 이런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었어. 생활비도 그렇고 합의금이랑 그런 것도. 나 너무 염치 없는데 도저히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었어. 너무 염치 없었는데 우리 다은이 생각하니까 내가 못할 짓이 뭐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부탁드렸어. 너무 뻔뻔하지? 근데 어르신께서는 오히려 나한테 이런 부탁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가끔 와서 말동무 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드리고 그게 다였어. 당신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영희 씨가 꿈에서까지 나와 부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다네.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그나마 있는 거라곤 열심히 모아둔 돈밖에 없었지.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난 오히려 자네한테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디 영희 씨가 내 꿈에 나타나 주기나 했겠는가.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우리 세 식구의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그 어르신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감사하고 죄송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르신을 많이 그리워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울로 모시겠다고 해도 고향을 떠나지 않으셨던 이유를요. 가끔씩 집 밖에 소리가 나면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밖에 나가 서성이셨는데 전 그게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를 기다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어르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어르신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서울 큰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저를 대학에 보내시고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개발도 되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평생을 지내시다 처음 온 서울 나들이에 지병을 발견하시고는 6개월의 연명을 선고받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저의 말에 참고 있던 어르신도 고개를 숙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나 같은 건 기억도 못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고향을 떠나 전국을 떠돌았다네. 잊으려고 온 전국을 떠돌았는데. 아내가 어르신에게 다가가 어깨를 쓸어드렸습니다.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네. 자네 아내처럼 현명하고 선한 사람은 없어. 아내를 믿어야지 누굴 믿나? 안 그래? 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런 말은 말게. 난 자네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앞으로 종종 찾아오게나. 혼자 사는 늙은이 숨부터 있나 가끔씩 들여다봐주게. 어르신은 처음 만난 날처럼 빙그레 웃으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르신과의 인연이 밝혀진 후로 저희 세 식구는 아버지처럼 어르신을 모시고 있어요. 아마 저의 막막한 현실을 하늘에서 보시던 우리 어머니가 다 큰 자식 걱정에 어르신을 제게 보내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